마지막 수업이어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해가지고 부모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강의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대부분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부모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 인성교육도 나가는데, 그 인성교육을 할 때 이제 쓰는 내용을 같이 믹스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료로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양육이 무엇이고 보육이 무엇이고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해서 1시간을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저희가 만나는 대상이 대부분 미취학 아동을 둔 이제 부모들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아동이 취약전 아동이기 때문에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둔 부모들이 어떤 거를 유념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의 개요를 보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동시에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에게도 지금 자괴감을 가지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내용을 잘못 썼네요. 네. 아이들에 대한 어떤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의 정서 상태, 인성, 양육의 방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복지관에 나가서도 하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수정이 안 돼 있네요.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진행할 내용은 지금 현재로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동학대에 대한 법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법도 강하게 이제 되어질 거고, 그래서 이것들이 기존에 우리 현장에 있는 저희 교사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부모에게도 강한 처벌이 따라올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는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집에 거의 대부분의 집에 이제 매라는 어떤 매체가 있었고 그 부모한테 맞는 것이 그냥 별로 특별히 특별할 게 없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어떤 세대가 변하고 또 세상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진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동의 인권이나 아동을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 안에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 안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다른 시각으로 좀 더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혜자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잘 키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온전히 사랑만 주어야 될 부모가 또 다른 손에는 매를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를 들지 않고 뭔가 훈육 벌을 세우지 않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어떤 양육의 태도이고 교사의 태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육이란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잘 번영할 수 있도록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결국 양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육하고 교육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배워야 되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사회 안에서 잘 기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성인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거가 교육이지 않나? 보육이지 않을까? 그리고 부모들이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나중에 성인이 되었었을 때, 우리만큼 컸었을 때 사회에 이바지하고 아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키워내는 거, 그것이 곧 양육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이들을 무차별하게 때리거나 내지는
어, 체벌을 가하면서 정서적인 학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출하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가 때리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감정이 올라왔었을 때 그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하고 결국에는 아이를 때림으로 인해서 아이한테 상처를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것도 역시 부모의 역할이다. 부모의 잘못된 역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 누가 누구 경쟁해서 이기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잘못됐다면 사실은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존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도 인성교육 해가지고 교사 인성교육해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성은 교육되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인성이라는 것은 성장하면서 형성된 개인의 행동 양식, 자기의 어떤 가치관인데 그것이 형성될 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부모가 어떤 자극을 주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결국 반응인데 그것에 의해서 결국 아이의 인성, 사람의 인성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인성, 우리의 인성, 결국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보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성은 그 사람이 삶을 맞이하는 가치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 그 다음에 해도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한 것들, 그것이 곧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참 성실하다, 책임감이 있다, 정직하다, 근면하다 내지는 친절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인성이잖아요. 그것이 학습으로 책으로 배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부모의 그 밥상머리에서 배우는 말 한마디 한마디, 부모의 행동이나 부모가 말하는 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성은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결국에 삶의 기준인데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해도 되고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들 어찌 보면 삶을 맞이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성은 양육자의 삶의 태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고 양육자의 인성이 곧 양육받는 자의 인성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성이 어렸을 때는 양육자의 책임이 크지만 사실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렸었을 때는 부모가 가르치는 태도에 의해서 거의 우리가 모방학습을 통해서 그것이 답습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자기의 생각이 성립이 되고 판단 기준이 생기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에 대한 가치관이나 내지는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부모 탓만 할 수는 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로 지금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은 교사의 태도나 내지는 말하는 거나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결국 그것의 최종 선택은 결국 본인이 한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렸었을 때야 부모 탓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같이 성인이 되었었을 때는 그 또한 우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육이라는 거 이거에 따라서 양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양육의 형태에 따라 인간의 행동이 결정되고 평생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들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에릭슨의 이론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처음 맞이하는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에서 어떤 애착을 형성을 했는지에 따른 거,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애착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됐는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올바른
그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돌봄이에요. 케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렸을 때 제가 처음에 수업을 진행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 기능도 할 수 없을 때, 아이가 배고플 때나 졸릴 때나 아플 때나 내지는 그 배변 활동을 했었을 때 부모의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통해서 그 아이가 뭔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편안한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에릭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적인 그 존재라고 그래요, 인간들을. 그런데 그 신앙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나간다라는 이야기들을 에릭슨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엄마가 산후 우울증이 걸렸다거나 내지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출산을 했다거나 내지는 환경적인 요인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정말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었을 때 아이를 온전히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아이는 세상을 바라볼 때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양육자를 바라볼 때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의심한다거나 세상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목소리가 크다거나 부정적인 성향의 어떤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릭슨이 이야기한 게 그 다음에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자기의 목적에 맞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행동보다는 타율적인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 그런 아이로, 그런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뭔가 주도적인 학습 내지는 스스로 뭔가 잘 결정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 하지만 어쩌면 그런 강한 욕구가 있는 엄마일수록 더 통제하고 더 지시적이고 그런 한계 설정을 굉장히 좁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 스스로 자율성을 뺏긴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자율성이 많은 가정의 아이보다 적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수치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극적인 성격을 갖는다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단계 원령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하나하나 삶을 맞이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에서 뭔가 성취하고 뭔가 좌절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긍정적인 그 자기 가치관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세상의 가치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욕구가 있었을 때 그것을 성취하는 것과 또 그것이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그 두 가지를 하나의 양쪽의 시소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좌절하는 경험보다는 성취하는 경험,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욕구가 충족되는 것보다 좌절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부정적인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학교에 가거나 어린이집에 가거나 유치원에 갈 때 뭔가 적극적인 태도로 근면하게 생활하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늘 소극적이고 늘 이타적이고 늘 열등감이 있어서 자기는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개념을 가지고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비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성격도 밝고 뭔가 긍정적으로 그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독립적으로 잘 커나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되게 그 물에 젖은 솜을 어깨에 얹은 아이처럼 무거움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는 어떤 교육과 어떤 돌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바라기는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 만약에 부정적인 어떤 성향이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신다면 저는 교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다 해주지 못하는 말을 교사가 해주고, 그다음에 아빠한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교사가 해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뭔가 자존감에 꽃이 피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교사는 가르치기 이전에 그 아이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영유아기 시절에는 사실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아이의 됨됨이를 바라봐주고 그 아이들을 믿어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줄 때 스스로 뭔가를 놀이를 선택을 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뭔가를 조작할 수 있고 뭔가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내지는 심리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도 부모의 역할과 동일하게 그런 양육을, 그런 돌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어떤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돌봄을 했다면 두 번째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3살 버른 여든까지 간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이는 어렸을 때 몸으로 배운 그런 가르침이 결국 평생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었을 때 양말 벗는 습관을 만약에 엄마한테 배웠다면 그것이 결혼을 해서도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도 그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방에 16명이 들어와 있는데 16명이 하다못해 양말 벗는 습관이 다 다를 수 있고 옷을 빨래를 해서 옷을 개키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어렸었을 때 어깨 너머로 엄마한테 배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었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하나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모든 교육과정 안에 기본 생활 습관이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교사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식습관이나 예의나 내지는 청결 문제라든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 씻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손 씻는 방법에 대한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잘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서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습관이 익숙해지지 않고 몸에 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교육기관과 가정이 그것이 연계가 돼서 똑같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는 교육기관 안에서 대부분 손 씻는 방법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예의 범절에 대한 것들, 그리고 밥 먹는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들, 자기 물건을 관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공동의 생활 안에서 뭔가, 잠시만요. 누가 채팅을 하시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교사와 어린이집, 그러니까 교사와 부모 간에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는 어머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라고 얘기하고 부모하고 연계해서 뭔가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책 읽기를 강조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하나의 의식을 치룬다면 그것이 아이들의 잠자리 의식으로 가져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한테 좋은 추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TV를 보다가 잠들기보다는 유튜브를 보다가 잠들기보다는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는 것들은 아이들한테 깊은 수면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다른 길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안정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밤에 잘 때라든지 내지는 성장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아이가 침대에 누워있고 부모가 꼭 와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내지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을 하나의 리추얼로 끌고 가는 그런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이나 젊은 부모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번 더 부모님들한테
그런 식의 가르침을 해준다거나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 읽기가 아이가 글을 읽고 난 후에는 아이 스스로 읽는 것을 부모들이 강조할 수 있지만 사실은 14살 이전까지는 부모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이의 정서나 아이의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기분을 자기가 책 읽는 것보다는 부모가 읽어줌으로 인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 생활 습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습관이나 규칙이나 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어떤 공적인 어떤 약속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훈육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이제 저희가 지금 문제시 되는 것이 사실은 훈육이잖아요. 훈육을 함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훈련을 하는 건데,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체벌, 맞는다든지, 아니면 벌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학대 수준의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죽기도 하고, 내지는 도망 나오기도 함으로 인해서 이게 공론화되고,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에서 법이 바뀌는 지금 개정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일반적인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훈육은 필요하지 않느냐, 체벌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체벌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어디까지가 체벌이고 어디까지가 학대냐라는 것들을 선을 긋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체벌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엄마의 감정이나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아이를 때리는 것이고, 그 아이가 그것을 맞았다고 해서 체벌을 함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행동의 수정은 바로 나타날 수 있으나 그것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세상적인 말로 약발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었을 때 저희 아이들을 체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들을 이제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게임 문제 때문에 그랬었을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그것에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이렇게 엎어놓고 몇 대를 약속을 하고 때렸는데, 그렇게 때렸거나 맞는 그 입장에서 만약에 맞았다면 그 행동이 수정되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곧바로 맞고 일어나면서 그냥 얼굴 표정이 그냥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약발이 안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알고 더 이상 때리지를 않았는데,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화나는 일은 많았지만 결국 그 스스로 때리지 않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선택하게 하고 어떤 논리적 결과를 가지고 옴으로써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행동에서 빼게끔 하는 논리적 어떤 체벌의 방법, 그 훈육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가 행동이 수정되는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명확한 한계 설정을 해놓고 일관성 있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이에게 심어주면, 우리 엄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 약속은 지키지라는 아이에 대한, 그 부모에 대한 신뢰, 그리고 부모 행동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하다면 아이는 결국 부모의 울타리, 부모가 세워놓은 어떤 한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체벌을 하는 엄마들의 어떤 태도를 보면은 말로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때릴 거야, 내지는 그렇게 하면 뭐뭐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 아이가 그걸 하게끔 놔두더라고요. 제가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프로를 꼭 챙겨서 보는 편인데, 거기서 도경환 씨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딸아이가 하영이라는 아이인데, 그 오빠 연우가 이제 먹는 일반 스낵, 일반 과자를 먹고 있는데, 아직 하영이라는 그 딸은 원령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나트륨 성분이 많거나 그 방부제 안 좋은 성분이 많은 과자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랬는데 이제 연우가 하영이한테 그 과자를 하나씩 주고 또 몰래 먹기도 하고 하는데, 연우가 이제 그 도경환 씨가 하는 이야기가 너는 그거 먹으면 안 돼, 아직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먹는 것을 그냥 지켜봐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먹으면 안 되는 거라면 당장 그것을 거기서 그것을 못 먹게 저지시켰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저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선을 그어주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말로는 먹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먹는 거를 그냥 봐주고 있는 그런 그 비일관적인 태도 그를 보면서 결국에는 그 훈육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훈육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학기 초에 먼저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그 행동이 유발됐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전체적으로 대그룹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것들을 도출해내면서 한계 설정을 하고 거기에 약속을 지켜줄 것을 서로 간에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기에서 한계 설정을 한다거나 언어를 이제 말을 할 때 지시적인 태도나 일방향적인 어떤 태도로 말하기보다는 쌍방향적인 태도로 해서 네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니라는 어떤 비폭력 언어 대화 형식으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제가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계가 하나의 서클이라면 그 서클 안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은 자율성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한계를 설정하기보다는 적절히 아이의 건강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아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한 교사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일관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부모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라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아마 상담해 오시는 엄마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엄마들의 100의 99는 다 일관성 있는 태도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어머님이 일관적인 태도로 아이를 양육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라고 얘기해야 되고 또 어느 상황에서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부모의 아이는 말을 잘 듣게 되어 있고 그 부모에 대한 신뢰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일관성이 없고 늘 약속을 잘 어기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너무 자기 욕구에 대한 좌절 경험이 많고 거기에서 오는 불쾌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의사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때 있어서 정말 부모가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장님이 감정에 너무 너를 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감정에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너무 다르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늘 원장님을 볼 때 원장님 눈치를 먼저 살필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지금 기분이 좋은가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은가. 그래서 뭔가 자율성 있게 자유스럽게 말을 한다기보다는 눈치를 봐가면서 적당한 때를 가리고 그렇게 해서 아마 행동하실 거라는 거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부모의 자녀일수록 사실은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때를 쓰는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랑의 정도는 같아도 방식은 달라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그 교육 현장에 있는 입장으로서 여러 다방면의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돌봐야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정도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식은 아이들의 기질이나 아이들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기질의 아이인지를 먼저 살피고 그 아이의 기질에 맞춰서
그 사랑의 방식, 표현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면서 아, 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인정해주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줬을 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스킨십을 이제 원하는 사랑의 언어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터치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해줬을 때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었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를 먼저 알아차리셔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어주면서 나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제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반해서 선물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남편이나 저희 아이들이 선물보다는 나의 힘듦을 알아주고 나랑 같이 있어준다면 저 아이들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뭔가 선물을 받았을 때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역시나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가 교실 안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떨 때 이 아이가 반응이 빨리 오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먹는 거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또 점점점 이렇게 성장하면서 유아반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인정해 줬을 때 권위자의 인정의 말이 그 아이를 또 이렇게 뭔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터치하는 거를 좋아해서 계속해서 와서 스킨십을 하는 아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아이는 먼저 머리를 쓰담쓰담 해준다든지 어깨를 톡톡 쳐준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도 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모든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한다면 내가 누군가 저희 남편이 내지는 우리 아이들이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나의 일을 도와주고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나 역시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또 다른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거를 한번 보라고 말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적대적 반항 장애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민호라는 아이가 결국에는 그렇게 엄마한테 안 좋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폭력적인 그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밑에 동생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관심받지 못하고 엄마가 바쁨으로 인해서 이 아이와 그 아이 컨택을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인 언어로 그냥 그 아이를 이렇게 넘겼었을 때 그 아이가 폭력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행동도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엄마의 행동이 바뀌고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굉장히 순한 양이 되는 것들을 화면을 통해서 저는 봤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자기를 관심 있게 봐주는 사람한테 순응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용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뭔가 문제 행동이 나타나게끔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뭔가 기질적으로 잘못되어서 태어나는 일은 극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환경적인 요인, 그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도 인적인 요인, 부모의 요인이라든지 양육자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예전에 저희 나라는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후진국에 가까운 후진국이었었죠. 사실은 아시안 게임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 축에 끼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국민이 다 불행하지 않았었어요. 대부분 엄마들이 집에서 일을 하거나 내지는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일에 모든 시간을 썼고, 외벌이 아빠들이 나가서 돈을 벌면 엄마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어떤 형태의 가족 형태가 많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먹는 것이 충분치 않았고, 가정의 어떤 그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했다라는 기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서로 부비고 경험했던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 흑백 논리적으로 제가 비교하기도 하겠지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은 과거에보다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사실은 살찔 걸 생각해서 먹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감은 OECD 국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 그 웰빙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사실은 가장 바닥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서로 관계를 맺지 않는 거죠. 집 안에서도 여러 개의 TV가 있고, 그리고 또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각자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각자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즐김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사랑의 표현도 서툴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관계 가운데 서로가 경쟁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일이 많아지고, 또 TV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섭고 혐오스러운 뉴스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가진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이제 그 미니멀한 그런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안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부모 밑에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사회 안에서 배운 것이 결국에 인간의 행동을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양육자의 정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대부분 학대를 일으키는 부모들의 정서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내지는 분노가 많거나 우울감이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양육은 양육자의 정서와 깊은 연관성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 나의 정서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을 습관화들이는 것을 저는 권유합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인데 국공립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부설이어서 아침마다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아침마다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기도라는 어떤 형식을 띠기는 하지만 사실은 교사들도 다 출근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딸이었고 누구의 아내였고 누구의 엄마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제가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자기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치 내지는 자기의 어떤 그 역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교사로서의 역할만 신경을 써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침이면 항상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거나 우리의 정서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들을 좀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출근하기 전에 부모와 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편과 싸울 수도 있고 또 아이들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맞이할 내 반의 아이들을 상대를 한다면 계속해서 그런 영향력들이 순간순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의식적으로 지금은
내가 내 아내와 뭐 내가 내 남편과 내가 내 딸과 아들과 싸우고 나왔지만 별로 좋지 않은 마음 상태로 나왔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교사로서의 어떤 생각들만 하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늘 아침에 뭐 한 5분쯤 10분쯤 일찍 출근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한 잔 마신다거나 하면서 교실 안에서 지금 나의 정서 상태, 감정 상태는 뭐지?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고 내가 만약에 불쾌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불쾌한 마음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원인들을 좀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이미 다 배웠어요. 인지행동치료라고 해가지고 내 생각이 결국 행동을 나타내는데 그 생각을 좀 바꿈으로 인해서 하루를 잘 맞이하고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자신을 하루쯤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시작하면서 자기의 정서 상태를 돌보는 거 그것도 저는 교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분노가 있거나 우울감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나는 분노, 늘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우울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화를 먼저 내고 상대를 비방하고 세상을 비방하고 부정적인 어떤 언어를 쓴다거나 행동을 하는지를 좀 나는 어떤 쪽에 가까운 사람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 안에 화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은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언어로 세상에 공격을 한다거나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뭐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데이트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예전에 남대문을 불낸 사람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으니까 남대문에 불을 질렀고 뭔가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었을 때 상대방을 때린다거나 폭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분노가 많은 사람이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었을 때 이제 남을 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울감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탓을 많이 해요. 아유, 이것도 내 탓이지. 내가 좀 잘했으면, 내가 그걸 안 했더라면, 내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뭐 그렇지라는 어떤 부정적인 나 자신에 대한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한 40대, 50대 넘어서는요, 굉장히 관계가 단절돼요. 그리고 무력감에 빠지기 쉽고요. 그리고 수면장애도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약물 처방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작은 부모의 양육 태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계속해서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자유할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이게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노력을 해서 분노 조절 장애를 뭐 가지고 있다면 내가 분노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우울감이 있다 그러면 왜 우울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것을 덜어낼 수 있는 하나의 치료를 받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노 조절 방법 하는 것들이 대부분 약물로 병행을 해서 한 2년 정도 걸리긴 하지만 2년씩이나 걸리는데 이거를 해야 돼? 하셔야죠. 왜냐하면 2년 후에는 그런 것들로부터 발목이 잡혀서 뭔가 손해보는 일을 한다거나 실패하는 경험을 덜 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몸살 감기 걸리면 굉장히 몸이 찌뿌둥하고 무겁잖아요.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몸 상태가 딱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바로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실은 왜 두통이 있고 내지는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손발이 저리고 뭔가 허리가 아프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쪽 정신과 쪽의 학자들은 이것이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말 무슨 일을 하다가 삐끗했거나
내지는 넘어졌거나 하는 그런 일이 아닌 이상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신체가 너무 무겁고 내지는 불편한 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형외과를 간다거나 무슨 신경외과를 가기보다 사실은 내 심리적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회복을 빨리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함을 좀 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보살핌을 제공하는 자의 자기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보살피는 보살핌을 제공하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직업적으로 돈을 벌면서 아이들한테 보살핌을 제공하는 자예요. 감정의 노동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살피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감정 노동자예요. 계속해서 아웃풋만 있기 때문에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쓰면 어느 순간인가 번아웃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식품도 드셔야 되고 식사도 제때제때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교 관리는 뭐냐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왜냐? 대인관계가 소극적으로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고 내지는 해야 되는데 관계가 일단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떤다거나 내지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만남의 어떤 횟수가 줄고 그것들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뭔가 우울감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주도에서 자가격리 했던 그 자가격리 대상자가 여자분이 자살했잖아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소에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자가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그 우울감을 극복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같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뭔가 만나야 될 사람들, 뭔가 만나서 말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해소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저 부정적인 정서가 계속해서 자리한다거나 했었을 때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력들은 사실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회의를 하고 원장회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간의 원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내지는 그 고충 같은 거를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때로는 지지하기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원장님과의 어떤 관계도 소원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그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도 사실은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커피 한 잔 마시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사적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는 사교적인 어떤 관리, 친구 관리라든지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내지는 수다를 떨고 때로는 우리가 힘든 거를 뒷담하기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살핌을 제공하는 자의 자기 보살핌 중에 하나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마음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좋은 책을 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화도 볼 수 있고 때로는 신앙이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도 자기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거나 이런 화가 난다거나 우울감이 들었었을 때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내지는 좋은 책을 보거나 좋은 글귀를 봄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태도도 사실은 습관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기 쓰는 거 되게 좋고요. 감사장 같은 거, 감사의 편지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신혜라 씨가 이제 탤런트 그분은 아이들을 되게 잘 키운 부모로서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그 가정을 오픈한 적이 있는데 그 가정이 그 대학 노트 같은 거 한 권을 항상 거실에다 둔대요. 그리고 거기에 하루 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있었던 감사의 마음을 거기다 적는다는 거죠. 아주 사사로운 거지만 그런 것들을 적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화가 났던 것도 화가 풀리고 뭔가 그런 긍정적인 마음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저 역시도 생활하면서 감사한 거는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 3가지만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습관화 들여봤으면 좋겠고요. 주변 관리도 필요해요. 이 주변 관리는 뭘 얘기하냐면 집안 청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물건으로 가득 찼거나 뭔가 청소 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는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없고 내 신체가 내 육체가 편안해지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자기 주변을 잘 관리하는 태도, 청소하는 태도 그런 것들도 드릴 필요가 있고 정말 안 됐었을 때는 부모님들이 이게 그 성향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주변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라면 끓여 먹고 라면 스프 곧바로 스프 봉투하고 라면 봉투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 싱크대 위에다 얹어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기질의 문제거든요. MBTI에서 나오는 기질적인 차이인데 잘하려고 해도 이게 타고난 것들에 의해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은 만약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면 별 문제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치우기 싫어하고 잘 못하고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 혼자 살기 때문에 불편감이 없는데 만약에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불편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깔끔한 스타일인데 내 남편이 깔끔하지 않은 기질이라거나 아니면 나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데 남편이 극도로 또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그러면 둘이 서로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해소하는 방법은 사실은 남의 손을 빌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안 그러면 그거를 그냥 묵인해 주는 거, 저 사람은 원래 저렇지라고 묵인해 주는 거 외에는 사실은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이 같이 살기에는 굉장히 불편감이 있지만 그 불편감을 서로 인정해 주고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애정 관리예요.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남편과의 애정 관리가 충분한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친구들과의 만나서 애정 관리를 한다든지 내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이제 애정 관리는 어느 정도 진행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걸로 인해서 영향받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부모의 정서 상태를 살필 때는 아빠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의 부모 교육에 대한 특강은 사실은 끝이 났어요.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 왜 하겠어요?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라는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 교육을 하는 거고 교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교사로서의 어떤 직업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교사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이냐라는 것을 보면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생활 습관이나 어떤 인성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연수를 갔었을 때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뉴질랜드에서는 유치원 교사가 굉장히 처우가 좋아요. 의사들과 거의 비슷해요. 왜냐 하면 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유치원 교사라고 거기서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교수보다도 어떤 부분에서는 더 가치 있는 직업이다라고 사회 안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유치원 교사가 다른 교사나 뭐 교수보다는 못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회의 어떤 흐름이 있기는 하나,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아이가 좋아서 선택한 직업이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키워내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제 교육적인 철학이 있고 운영의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제 직업에 대한 소신도 있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뭔가 돈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한 세대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 좋은 브릿지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사로서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교사로서의 당신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 철학이 너무 강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외골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사는 어쨌거나 기본적인 철학은 있지만 항상 변화에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 늘 새로운 아이들이고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고집만 가지고 내가 과거에 배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접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금 세대에 맞는 그런 변화를 먼저 앞서서 행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과 어떤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어떤 차이를 느끼지 않았으면 싶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행처럼 매번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만의 어떤 교육적인 철학, 교사로서의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업에 임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 학기를 마치면서 제가 늘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저에 대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죠. 저도 역시나 교수라는 일을 하면서 역시나 지금도 배우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배울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제가 교수로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고 이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적어도 내가 만난 아이들은 나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거, 선택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너무 대단히 애쓰셨고요. 여러분들도 익숙하지 않은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 받으셔서 수업료도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불편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변화고 이것이 다음 학기에 또 어떻게 될런지는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하나의 변화고 흐름이니까 이것도 또 앞서서 변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